오늘 제가 맡은 부분이 주역의 어떤 문장들이 굉장히 많은 인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좀 시간적으로도 많이 부담스럽고 해서 주역의 어떤 기본 바탕되는 거, 그리고 주역의 챕터 시스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이제 본문 읽으실 때 이게 어느 부분 얘기구나 정도 좀 아실 수 있게 하시는 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선 주역에 대해서 좀 많이 아시는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신 것 같지만 또 아직 생소하신 분이 계실까 싶어서 준비를 했으니까 또 이렇게 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너무 쉬운 거 말씀드린다고 하실까 봐. 네, 그러면 제가 요게 지금 오른쪽이 이제 제가 준비한 자료인데요. 이거를 전체 화면을 지난 시간에 제가 요 사진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잠깐 드렸었잖아요. 태국에서부터 양이사상 8개로 넘어가는 요게 두 번째 시간에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오늘은 이거보다도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지금 이제 8개까지 나온 상태에서 8개의 어떤 성정, 어, 특성, 그거에 대해서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교재에서 진꾀의 내동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손꾀의 뭐 풍요, 그러니까 바람으로 막 휘날리는 이제 그런 표현이 있는데 왜 진꾀에 그런 의미가 있고 손꾀에 그런 의미가 있는지 기본적으로 요거는 조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8개의 소송께 3층짜리 된 소송께에는 각각의 특성들이 있어요. 요 특성들은 설계전에서 이제 기록되는 거 일부를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세 가지만 들고 왔는데요. 가장 먼저 이 건께는 순양께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상징해요. 육친 사이에서는 가족 관계에서는 아버지를 상징하고 이거와 대대 관계인 이 공께는 순운께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 아버지 같은 경우는 자연상에서는 하늘을 상징하고 성정에서는 강건함을 상징해요. 그러면 이 어머니께인 공께는 자연상에서는 대지를 상징하고 성정에서는 이 순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순리대로 하는 어떤 그런 대지의 이치, 그런 걸 상징을 해요. 그럼 나머지 이 6개는 일남, 이녀, 일남, 이남, 삼남, 일녀, 이녀, 삼녀라는 그런 또 캐릭터가 나와요. 먼저 두 번째 게임 택기를 보시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붉은색으로 칠한 게 특히 저는 이 6개 세 음량이 서로 뒤섞인 거에서 두 개, 2대 1이잖아요. 음과 양이. 그랬을 때 그 하나 있는 게 되게 포인트예요. 그게 이 괴의 어떤 성격, 성정을 나타내는데 그거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현을 했어요. 눈에 더 잘 띄시라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층에 있느냐, 두 번째 층에 있느냐, 세 번째 층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첫째 자식, 둘째 자식, 셋째 자식으로 나누어지고요. 그것이 양효이냐, 음효이냐에 따라서 그게 아들과 딸로 나누어집니다. 그럼 이제 이것만 딱 보면 이게 첫째 딸, 첫째 아들 괴, 둘째 딸, 둘째 아들 괴 이게 다 한 번에 이제 드러나실 거예요. 그럼 먼저 이제 막내딸, 소녀가 되는 이 막내딸 괴가 되는 택계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면요. 이 막내딸은 낭낭 18세 같이 굉장히 젊은 소녀예요. 이 여섯 자식들 중에서 이제 셋째 딸이니까 가장 젊고 예쁘고 또 성정도 이 기쁠 열자예요. 언제든지 깔깔깔 잘 웃는 그런 낭낭 18세를 연상하시면 되고요. 자연물에서는 연못을 상징합니다. 연못과 이 둘째 개 같이 물하고 물수하고는 전혀 다른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연못은 연못의 찰랑찰랑찰랑하는 햇빛에 반짝이면서 찰랑찰랑하는 소풍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걸 항상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셋째 딸인 소녀께에는 기뻐함과 연못이라는 상징이 있고요. 그럼부터 둘째 딸로 가보면요. 이 이제 3번 께가 리께, 이제 둘째 딸 중력계인데요. 둘째 딸 같은 경우는 자연물에서 화를 상징하고 또 성정은 태양같이 굉장히 밝아요. 밝은 성정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딸 손께로 가게 되면요. 장력계는 바람을 상징해요. 이게 셀 때는 태풍이 될 수도 있지만 솔솔 부는 바람이 되겠습니다. 성정으로는 들어갈 입자라고 적은 거는 이거는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나대지 않는 거. 되게 수용적이고 어떤 그런 성경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럼 딸들은 약간 좀 온화한 편에 속하는데요. 아들들은 좀 약간 드세요. 그래서 막내 아들 먼저 보시면 일곱 번째 이 강계관전 삼남, 소남인데요. 이게 산을 상징을 합니다. 자연물에서. 산이 있다 보니까 가다 갔다 멈출 수밖에 없어요. 그침을 상징합니다. 성정이요. 두 번째, 둘째 아들은 여기에 있죠. 감계. 중남은 물을 상징합니다. 이 물이라는 것은 단순히 일반적인 물이 아니고 그 왜 우리는 강을 말할 때 무슨 강 무슨 강에서 강강자를 쓰는데 그 고서에 보면은 중국에서는 그 무슨 수에서 무수자를 써요. 그래서 황하강 같은 경우도 그 하수라고 했고 양자강도 강수 이렇게 적혀 있고요. 뭐 그 외에 여러 강물도 다 회수, 뭐 사수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수는 완전 험준하고 건너기 너무너무 어렵고 함정에 다 빠질 수 있는 그런 물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감께 이 중남께는 그런 그 어려움, 함정, 빠짐 이제 이런 상징성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께 이 진께에서는요, 이 넷자가 이제 뭐 벼락도 되고 또 지진도 됩니다. 그래서 땅이 막 뒤흔들리고 하는 그래서 움직임 동이 이 진께의 성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그 여덟 개들의 육친 관계와 성정 관계 그리고 자연물로서의 상징 이런 그 상징성이 있고요. 이게 이제 주역 설계전 안에 이렇게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원래 그 소송계 3층짜리 소송계는 기본 그 요소인데 이것이 이제 두 겹으로 돼서 6층짜리 궤가 돼야지 64개의 궤가 나오거든요. 그것으로서 주역의 이제 정상적인 어떤 그 말도 나오고 글도 나오는 건데요. 이 기본적인 8개의 그 중첩계만 우선 가지고 왔습니다. 이름이 각각 이게 건계면 여기도 건계, 소송계가 택계면 이것도 역시 택계예요. 중첩된 건데 다만 앞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64개의 대성계에는 이렇게 앞에 수식어가 붙는데 제가 이렇게 성정에서 자연물을 상징하는 거에 핑크색으로 했던 이유는 이게 그만큼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게 바로 앞에 들어가는 성정을 표시하는 문자가 되겠습니다. 이 중천 건계 같은 경우는 천이 거듭됐다고 해서 중천 건계가 됐고요. 이 중택 택계 같은 경우는 택이 거듭됐다 해서 중택태. 또 리께에서는 또 화가 중첩됐다 해서 중화리께, 계속해서 중매진, 중풍손, 중수감, 중산간, 중지곤 이렇게 해서 이제 앞에 수식 그 문장이 이제 표현 문장이 들어갑니다. 한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정계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다시피 화풍 정계죠. 왜 화풍 정계인지는 이제 다 아실 것입니다. 이 앞에 릿계, 여기 릿계, 불을 상징하는 릿계가 위에 있고 또 바람을 상징하는 이 손계가 아래에 있어서 여기 화풍, 화풍 정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 괴를 읽을 때 그냥 이렇게 생긴 괴는 정계다라고 말해도 되고 또 화풍 정계라고 해도 됩니다. 이 화풍 정계라고 했을 때 이 괴의 어떤 성장이 이제 이 짧은 단어로 어느 정도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이 세발솥이라는 정은 실제 모양이 이런 모양인데 이제 잠깐 참고하시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정 규모가 굉장히 큰데요. 그 고서에서도 정이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한 기물로 왕조의 상징 이제 그런 식으로 언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실제 이제 주나라 때 만들어진 정이 이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페이지를 더 보실 건데요. 제가 아까도 잠깐 챕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논어나 맹자 같은 경우는 보면은 어떤 이제 처음 보는 문장을 보시더라도, 이건 논어인데, 논어 무슨 하기편에 뭐 어떤 문장이다 그러면, 그렇구나 하고 이제 할 수 있고, 또 맹자 같은 경우도 뭐 양희한 상편 문장이다 그러면 그렇구나 하고, 그냥 모르는 처음 보는 문장이라도 그렇게 갈 수 있는데, 주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챕터가 평면적으로 돼 있지 않아요. 그냥 되게 다층적으로 복합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오늘 나갈 본문 읽으실 때도 어떤 거는 무슨 뭐 개사전 문장이다 어떤 거는 뭐 괴사 문장이다 이런 표현이 있을 때 이제 어디에 들어가는 어디에 소속되는 건지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표로 약간 좀 어지럽게 그려놓긴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화풍 정계 그대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역에는 이렇게 화풍 정이라는 정이
이렇게 그림이 먼저 있어요. 6층짜리 이렇게 이제 작대기 그림이 있고요. 이 정괴라는 거가 어떤 것이다라는 그 글이 붙어 있는 거를 저기 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괴 자체에 사가 붙은 거를 괴사 또는 단사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괴사 또는 단사라고 하고 각각의 쇼에도 말이 붙어 있어요. 그것을 효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괴에는 6개의 효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괴를 부를 때도 맨 아래부터 말을 하는데요. 초효, 2효, 3효, 4효, 5효, 상효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요. 이 경전에서는 이런 식으로 문장이 구성이 됩니다. 뭐냐면 음효에는 6 글자를 붙이고 양효에는 9 글자를 붙여서 초효 같은 경우는 이거 이제 화풍 정계를 부를 때 초효는 이제 초륙이라고 부르고 92, 93, 94 이번에 음효니까 65 그리고 상구 이런 식으로 표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각각의 효사에는 제가 한 가지 예만 가져왔는데 이 세 번째 구삼 효사가 이제 이런 문장이 돼 있어요. 크게 보시면 잠깐 이제 예를 들어서 속기가 변화했다. 그 가는 길이 막혀서 꽁고기가 익혀지지 못하나 장차 비가 내려서 후회가 없어지니 마침내 길하게 될 것이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물론 정계의 괴사는 이렇게 이런 문장으로 돼 있어요. 이 세발솥은 크게 형통하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경문으로만 봤을 때에는 이게 어떤 내용인가 좀 바로 좀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전이라고 하죠. 주석서가 일찍부터 나왔습니다. 그게 전 괴사, 이 단사에 대한 주석서는 단전이라고 하고요. 또 단전이라는 것이 있고 또 상전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 괴사에는 이렇게 2가지의 주석서가 붙어 있고요. 효사에는 또 상전이라는 주석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괴사에도 상전, 효사에도 상전 이렇게 해서 이거 대소로 구분해서 대상전, 소상전으로 구분을 합니다. 잠깐 소상전 문장을 잠깐 보시면요. 소상전에서 말하였다. 뭐 상활 이렇게 들어갑니다. 속기가 변함은 그 의를 잃었기 때문이다. 이 속기가 변했다고 말한 거에 대해서 그 의미를 이렇게 보충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대상전에서도 상활 그러면서 이제 문장에 들어가고 있고요. 이렇게 단전과 상전 이외에 문헌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다만 문헌전은 이 건괴, 공괴, 순양괴, 순음괴 가장 중요한 이 2괴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단전, 상전, 문헌전에는 이 각각의 괴사, 효사에 맞게 이렇게 편집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껴서요. 그럼 이것만 있느냐? 그게 아니고 더 4가지가 더 있습니다. 계사전이라는 것이 있고 설계전, 서계전, 잡계전 이것들은 별도의 챕터로 따로 구분이 돼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의 그 합계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7개지만 상하편으로 나눠진 것까지 합하면 10편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보통 12기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이 7가지 이 12에게 전을 주역대전이라고 해서 역대전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지금 이것들의 어떤 형식으로 이게 쓰였는다 말씀을 드렸고요. 계사전 같은 경우는 오늘 그 문장에서 계사전이 상당히 많이 인용이 됩니다. 요 사들에 대해서 어떤 실마리를 알려준다. 뭐 그런 의미로 보실 수 있고요. 어쨌든 계사전을 보시면 굉장히 철학적이고 심오한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 게 특징이라 또 많이들 인용을 해서 이제 쓰고 있습니다. 설계전은 요 바로 앞에서 보셨듯이 지금 설계전이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8개의 어떤 그 상징성. 설계전은 말 그대로 괴를 설명하는 전이에요. 그래서 괴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각각 괴의 어떤 상징성이 뭔지 이제 그런 그리고 서계전 같은 경우는 괴의 순서를 설명해 주는 전이에요. 괴가 건곤, 둔몽, 수송, 사비, 수충리, 태비에서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64개의 괴가요. 그거에서 건 다음에 곤이 오게 된 이유, 뭐 어떤 그런 원리, 또 곤 다음에 둔괴가 오게 된 이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계전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순서와 상관없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 종류의 그 10개의 책을 이제 10이라고 하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경전
그 주역의 경전은 여기까지예요. 제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박스 처리한 괴사와 이 그림 먼저 6줄짜리 그림과 괴사, 단사라고 불리는 괴사와 효사까지가 오리지널 경전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들이 하도 좀 이렇게 잘 오리무중 해석하기가 힘드니까 이거에 대한 전들 붙어놓은 것까지 경전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별도의 챕터로 들어갈 수 있는 이것까지 다 해서 이 시빅을 경전으로 취급을 하게 됩니다. 이 시빅이 나오게 된 게 공자 이래로 시작을 해서 한나라 때까지는 거의 다 완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일설에는 이제 이 시빅을 공자가 저술한 것이다라는 또 그런 그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시되어 온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역의 경문하면 이 오리지널 경문과 이 시비까지 다 포함해서 주역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거 전체를 다 주역 경전이라고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제가 예문으로 이제 계사전 예문, 설계전, 서계전, 작계전 예문을 가지고 왔는데요. 요거는 나중에 차차 이제 읽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 많은 저기 예문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거기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음, 오늘 부분 제가 지금 읽을 부분을 그럼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약간 좀 어지럽게 보이실 수도 있겠어요. 제가 색을 하도 여기저기 중구난방으로 해놔서 근데 저 일부러 이렇게 이 본문과 각주 그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에 역의 지금 3번 문장 역의 공용적인 면을 논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역의 공용적인 면을 살펴보면 성인이 역을 가지고 계사전 문장이에요. 성인이 역을 가지고 천하 백성의 뜻을 알고 백성의 원하는 사업을 이루며 백성의 모든 의혹을 끊는다 라고 했고 지금 역의 공용적인 면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인이 말씀을 메워서 그 기람과 흉함을 단정했다고도 했고 또 역은 성인이 그것으로 덕을 높이고 업을 높이는 바다 봐라 라고 했고 탈괴는 기륭을 정하고 기륭은 대업을 낳는다 라고 하며 또 역의 원리가 이 문장은 계사전은 아니고 주역 저 주자의 주역 그 본의에 나오는 서문이에요. 역의 원리가 멀리는 육합, 그러니까 동서남북 상하, 이 육합 밖에 있고 또 가까이에는 내 일신 가운데에 있어서 일순일식의 잠시와 일동일정의 미거에도 괴와 효의 상과 의가 없지 아니하니 지극하다 여기요. 그 이치가 지극히 커서 포용하지 아니함이 없고 그 공룡이 지극히 신기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이 없다. 라고 했으니 위에서 인용한 여러 말씀을 종합해 보면 역의 공룡은 지신무궁, 지극히 신묘하고 다함이 없어서 인간의 의욕을 단절하고, 그러니까 의욕을 끊어주고 중한 것을 피하여 길한 대로 가게 함으로써 천하의 큰 사업을 성취하는 인류 복지에 공헌한다는 것이다. 이상은 역을 그 본질과 생성과 공룡의 면에서 방금 하신 건 공룡의 면에서 보신 겁니다. 공룡의 면에서 대강 살펴본 것이거니와 이제 그 상수와 의리 면에서 고찰해 보면 아래와 같다. 여기에는 천지자연의 그 있는 대로의 모습을 그린 천지자연의 역이 있고 그 천지자연의 모습에서 우리 인간의 일상생활에 합당한 법칙을 발현 인용한 인간의칙의 역이 있다. 이 전자, 천지자연의 역인 이 전자는 상수의 역이라고 한다면 그 인간의칙의 역, 이 후자는 의리의 역이 되겠다. 여기에서 예를 든다면 건괴, 이 건은 천원, 즉 하늘의 무한성의 괴상이고 본괴는 지방, 즉 땅의 유한성의 괴상이다. 기타, 진괴, 손괴는 뇌동과 풍요의 괴상이니 여기 진괴, 뇌동과 손괴, 바람, 풍요
이게 막 휠요잖아요. 바람에 의해서 뭐가 막 이렇게 흔들리고 휘는 그런 그 큰 바람인 것 같습니다. 뇌동과 풍요의 괴상이니 진꾀의 전기와 손꾀의 공기, 이 전기와 공기의 격렬하고 부드러움을 나타내는 상이요. 감깨와 릿깨는 여기 감깨하고 릿깨 서로 대대 관계입니다. 감깨와 릿깨는 달과 해, 물과 불의 어둡고 밝음과 빠지고 걸림, 그 물에 빠지고 함정에 빠지는 건데 이 걸림은 릿개를 그 밝음 태양 상징이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해, 달, 별 이런 게 이제 하늘에 걸려 있는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빠지고 하늘에 걸려 있는 그런 밝음, 그것을 상징하는 상이요. 간깨와 택깨는 여기 간깨, 택깨 여기 있고요. 간깨 여기 있습니다. 강깨와 택깨는 산과 못의 우뚝 솟아 그쳐 있음과 푹 파여 고요 있음을 나타내는 상이니 이 밖에도 기본 8개에는 여러 가지 잡다한 상이 있어서 그 두드러진 것들이 설계전 말미에 나열되어 있거니와 여기 설계전 있거니와 주역 64개에도 또한 64개도 또한 이게 턱이자인데요. 이게 산뢰 입계라고 여기 같은 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체크를 했습니다. 이 입괴가 입과 거북의 상을 그 산뢰 입계 단사 보시면 자구굿이라는 입의 상이 있고 거북의 상은 여기 미처 없어서 제가 따로 여기 가져왔습니다. 요거는 아마 선생님들 책에는 없으실 건데요. 그 산뢰 입계 초구 그 효사에 여기 영뒤, 거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말씀인 것 같아서 제가 따로 가져왔습니다. 입괴가 입과 거북의 상을 나타내고 서합괴가 여기 활의 서합괴가 입속에 물건, 입속에 음식이겠죠? 입속에 물건이 있는 상을 나타내고 또 박괴와 복괴가 여기 산지 박괴와 지뢰 복괴가 각각 큰 과실과 양이 돌아오는 상, 이 석가와 이 강반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 큰 과실과 어, 그, 강이 양이니까 양이 돌아오는 상을 나타내고 쾌계와 국계가 여기 택천 쾌계와 천풍 국계가 강한 것이 유한 것을 결단하는 상. 이건 쾌가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국계에는 여자가 지나치게 씩씩한 상을 나타내고 여기 택천쾌 보시면 이 양이 계속 올라와서 마지막 남은 음이 이제 결단되는 그런 그 상징성이 있고요. 이 천풍 국계 같은 경우 보면 사실 밑에서부터 지금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잖아요. 음이 이제 요거를 지금 음이 너무 지나치게 씩씩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여자가 씩씩하니까 물용 취녀를 쓰지 말라. 이게 이게 장가들 치거든요. 그 부인들 취자 결혼하지 말라. 이제 이런 그 저기 단사가 있습니다. 괴사가. 어 그리고 혁계와 정계가 화로와 세발솥의 상을 그리고 중부계와 소각계가 여기 풍택중부와 뇌산소각계가 허주, 빈 배, 허주라는 문장이 있죠. 빈 배를 상징하고 또 뇌산소각계는 나는 새, 비조의 상을 나타내는 등 자세히 살펴보면 어느 궤도 이 상 아닌 것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각 궤, 각 효에는 반드시 상활이라고 하여 여기 대상전 말하는 겁니다. 상에서 말하였다라고 하여서 자연의 괴상 또는 효상을 인간이 어떻게 의식할 것인가라고 하여 군자는 이하야 군자는 그것을 본받아서 다음에 일을 하고 또는 선왕이 이하야 선왕이 그것을 본받아서 어떤 다음에 일을 하고 후가 이하여 임금이 그것을 본받아서 하고 또 대인이 이하야 대인이 그것을 본받아서 일을 하고 또 상이 이하야 윗사람이 그것을 본받아서 일을 하고 등등등 표시되어 있고 계사전에도
역이란 상이다 라고 하고, 또 하늘에 있어서는 상을 이룬다, 또는 우러러서는 상을 하늘에서 본다 라고 하고, 상을 보아 살을 메어서 기륭을 밝혔다, 또는 가만히 있을 때는 그 상을 보고 살을 익힌다 라고 하고, 이게 지금 계속 개사전 문장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요. 상을 본뜸이 천지보다 더 큰 것이 없다. 또 상을 매달아서 밝은 것을 나타내미 해와 달보다 더 위대한 것이 없다 고 하였으며, 하늘이 상을 드리워서 기륭을 보였다, 또는 성인이 상을 세워서 뜻을 다하였다 라고 했고, 또 그래서 그 기물을 만드는 이는 그 상을 숭상한다, 또는 팔괘는 상을 가지고 아랜다, 알려준다 라고 하였으니, 이런 허다한 예를 들 필요도 없이 여기에는 분명히 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상수와 의리에 대해서 말한다고 했는데, 지금 상수 중에서 상에 대해서 좀 말씀이 끝난 거예요. 여기에서요. 이번엔 상수에서의 수에 대한 얘기가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수에 대해서도 계사전에, 여기 계사전에 천일, 지이, 천삼, 지사, 천오, 지오 등등 해서 천구, 지십이라고 하여 1에서 10까지가 천지수라는 것과, 천수가 1, 3, 5, 7, 9 홀수의 다섯이요, 지수가 짝수인 2, 4, 6, 8, 10의 다섯이니 천수의 합계가 25이고, 이 지수 2, 4, 6, 8, 10 그것의 합계가 30이라는 것과, 천수 25와 지수 30을 합하니 55로서 이것이 바로 하도의 수이니, 지난 두 번째 시간에 하도 보셨죠? 그 하도, 하도의 수이니, 이 하도의 수가 변화를 이루어서 귀신의 조화를 행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연수 50과 1, 2, 3, 4가 나타내는 의의와 사형 18변의 소속력과 인신촉장의 대성력 출현으로 인한 천하의 능사가 맞춰지는 이치를 말하였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진짜 본격적으로 수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도 주역의 수는 많이 약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은 못 드리겠고, 다만 지금 학산 선생님께서 그 정역의 대가시잖아요. 우리나라 그 19세기에 한 150년 전쯤에 출연한 일부 기망의 정역, 그걸 굉장히 많이 깊이 연구하신 분인데, 이 문장에서 보시면 제가 보라색 밑줄과 오렌지색 밑줄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오렌지색 밑줄 같은 경우는 주역의 경문에 실제 있는 내용은 이제 구분해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한 거고, 보라색으로 칠한 부분은 그 주역에 대한 해석을 하시면서 정역적 관점, 또 정역에 대한 그 문장, 정역의 실제 문장, 그거가 이제 중간중간에 인용된 거를 제가 따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분간해서 그냥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요. 인신축장의 대성력 출현으로 인한 천하의 능사가 다 맞춰지는 이치를 말하고, 아울러 건곤 책수의 합계는 1년 360일의 돌에 해당한다. 1년을 360일로 지금 그 논한 게 그 계사전에 있습니다. 주역 계사전에. 그렇게 해당한다 하였으니, 이것이 윤역에서 무윤역, 즉 정역으로 넘어오는 이른바 공부자, 공자의 기 360일에 들어맞는, 만 1년 360일에 들어맞는 수를 말한 것이다. 그리고 주역 상하 두 편 384효, 64개 각각 6개 효를 다 더하면 384효가 나옵니다. 그 384효의 총 책수가 11,520책이라는 것도 아울러서 기록하여 이것이 만물의 수에 해당한다 하였으니, 11,520책은 이 384에 곱하기 30을 하면 나오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수에 해당한다 하였으니 주역이 천지 만물의 이치를 다 갖추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 밖에도 역의 태극이 있으니, 계산적 문장이죠. 역의 태극이 있으니 태극이 양의를 낳고 양의가 사상을 낳고
사상이 8괴를 낳는다라고 하여 서수 1, 2, 4, 8, 일태극, 이 양의 사상 8개 이것이 가지는 뜻을 말하고 또 색과 다섯이 서로 변하여 그 수가 얽혀졌다 라고 하여 삼오착종과 구이착종과 삼오착종과 구이착종의 지변 원리를 지극한 변화의 원리를 말하고 또 성갑삼일, 후갑삼일 이게 이제 경문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선경삼일, 후경삼일이라고 하여 선우천 변화의 소식 영어와 무초유정, 그 처음이 없고 시작은 처음은 없고 마침은 있는 무초유정의 간지도수와 역수 논리를 말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여기에는 분명히 상과 아울러 수가 있으니 태극, 양의, 삼재, 사상, 오행, 육갑, 칠조, 팔괴, 구궁, 무국, 십일귀체, 십오일원, 삼팔동궁, 오운육기, 사구이칠 금화정역 등의 원리는 다 상기, 천지의 수로 된 하도가 변화를 이루어서 귀신의 조화를 행한 자취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수를 다하여 앞니를 안다 라고 하고 또 그 수를 다하여 반드시 천하의 상을 정하니 천하의 지변이 아니면 그 누가 이에 참여할 수 있을까 라고 한 것이다. 자, 이번엔 의리 조금 전까지 상수에 대해서 얘기가 됐고 여기서부터 의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의리에 대하여 살펴보면 여기에는 상기한 바와 같이 상수가 있는 동시에 그에 대한 의리가 있으며 문헌전에 여기 건곤계에만 있는 문헌전에 건계 구삼쇼가 가지는 의리를 설명하여 문헌전에서 이를 때를 알아서 이르는지라 가히 더불어 기틀할 수 있으며 마칠 줄을 알아서 마치는지라 가히 더불어 의를 둘 수 있다 라고 하고 또 잡계전에서 여기 잡계전이요. 잡계전에는 임계와 관계의 의는 혹 주기도 하고 혹 구하기도 한다 하였으며 시의에 대해서는 때의 그 의, 시의에 대해서는 여기 다 나올려나 모르겠네요. 옛괴 여기 옛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옛괴, 둔괴, 천산 둔괴, 그다음에 천풍 국괴, 화산 렵괴 이렇게 각각 생겼습니다. 이 네 개의 괴에 그 단전에서 단전이 이제 여기 이런 그 단사에 대한 이 단전에서 다 같이 베이제라 베이제라 크도다 라고 하여 그 때가 지니는 뜻의 중대성을 강조하고 또 계사전에서는 정의 입신하고 의로움을 정밀하게 하여 신묘함에 들어가고 이용 안신이라 씀을 이롭게 하여 그 몸을 안전하게 한다. 자신을 안전하게 한다 라고 하였으며 설계전에서는 도덕에 화순하여 의에 들어맞는다 라고 하고 다시 남녀 부부간의 의리를 설하여 남녀가 바른 것이 천지간의 큰 의라. 이거는 가인께의 문장입니다. 그 집가자의 사람이자 집안 사람 그 가인께에서 이런 문장이 있고요. 남녀가 바른 것이 천지간의 큰 의라. 그리고 귀맥계라고 여동생을 시집 보낸다라는 그 내용의 그 괴가 있습니다. 귀맥계에서 이 귀맥 여동생을 시집 보냄은 천지간의 큰 의라 라고 하였으니 주역에는 이 밖에도 의에 대하여 언급한 데가 허다한 것이다. 이제 지금까지 의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제 이번엔 리에 대하여서는 본꽤 문헌전에 황중 통리를 말하였고
이 문헌전 그 공깨의 다섯 번째 효가 그 황상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황상원길. 노란색 치마가 아주 크게 길하다. 그 치마가 이제 의뢰용 그런 복장이잖아요. 통치자의 그 노란색 치마가 크게 길하다라는 거에 대한 문헌전에서의 해설이에요. 그 황중이 이치를 다 통달했다. 뭐 다 이치에 다 통했다. 이런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중 통리에서의 리를 말하였고 기사전에서는 우러러서는 천문을 보고 구부려서는 지리를 살핀다라고 하여 땅의 이치를 말하였다. 설계전에서는 옛날에 성인이 역을 지은 것은 장차 순이 성명의 이치에 따르게 하려 함이라 하였으며 성인의 주역 지은 목적이 도덕에 화순하여 의리에 맞으며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고 성명의 도리를 다함으로써 천명을 깨닫게 함에 있다라고 하였다. 이 밖에 리에 대하여 언급한 곳은 허다하나 건괴, 공괴에는 이간의 길이 있으니 평이함과 간이함, 이간의 길이 있으니 그 이간한 방법으로 천하의 이치를 얻는다 함은 다름 아닌 건괴, 공괴가 역의 문어인즉 역의 전체에도 건공과 같이 이간한 이치가 있음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간은 그러니까 자연이 천지자연이 왜 억지로 자연이 지가 뭘 의도해서 한 게 아니고 저절로 자연스럽게 편리하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로서의 그런 이간을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천하의 지정, 지극한 정미함, 지변, 지극한 변화, 지극한 신묘함, 지극한 오묘함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간의 원리로 인하여 천하의 움직임은 바로 저 하나, 리라고 하는 하나로 되는 것이다 라고 하였듯이 결국 다 같이 하나의 길로 귀착함을 말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와 같이 볼 때 역의 상수와 의리는 각각 유리되어 별개의 것으로 아무런 관련도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으니 무릇 상수가 있는 곳에 그에 합당한 의리가 있고 의리가 있는 곳에 그 근거를 이루는 상수가 내재하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대학의 경물 취지, 그러니까 물에 이르러서 알물 지극하게 하는 경물 취지와 성의 정심, 뜻을 성실하게 하여서 지실되게 하여서 마음을 바르게 함, 이 성의 정심이 별개의 일인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탁월한 성의 정심이 아니면 참다운 경물 취지를 얻지 못하고 투철한 경물 취지 없이는 올바른 성의 정심을 이루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 상수와 의리는 서로 표리하고 서로 보상하여 서로 보태주고 도와주어서 역학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가령 의리를 떠난 상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헛된 상이요 거짓 수에 지나지 아니할 것이요 상수를 떠난 의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순수관념의 철학은 될망정 역학체계에서 떳떳한 의리는 될 수 없는 것이다. 네, 제가 맡은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